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전국 철도노조의 준법 투쟁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 등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람도 좀 더 많아지고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На Бердичах и Георгиевке. Five projectiles and pilots all down.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 기소를 계기로 여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반면 야당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이에 대해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 19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억 653만 원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식사 대금과 세탁비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총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별정직 공무원도 함께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같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혜경 씨는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이재명 대표의 법카 유용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여야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5건의 재판에 직면한 것을 비판하며 그의 혐의가 너무 많아 기억하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이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압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부 비판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불구속 기소 사건을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적 긴장감을 전달하고 여야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의 줄다리기를 다루는 것을 넘어 도덕적,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며 정치적 공방이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파병한 군대를 통제해야 할 기구까지 설치하고 여기에 장성 7명을 보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파병은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와 군사기술 유입 가능성 등의 한반도 및 국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 16일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1만 명 이상 파병되었으며
장교들로 구성된 통제관리센터를 설치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측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이 최대 1만 5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 3개월 주기로 순환 교체될 경우 연간 최대 10만 명의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은 한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방어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는 북러 간 군사 협력 진척 상황을 주시하며 국제사회와 공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기관 관계자는 현재 파병된 북한군이 무인기 운영과 박격포 사용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한 연합뉴스TV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이 배치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 통제관리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이곳에는 참모 3명과 여단장 4명 등 총 7명의 북한 장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드미트로포 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미국의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러한 정보를 처음으로 공유하며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과의 충돌이 이미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보도한 두 기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하며 이를 내부적으로 숨기려는 전략을 분석하고 군사 기술이나 자원 같은 보상을 기대하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북러 관계의 흐름에 따라 한국 정부가 유엔 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한 점에 초점을 맞추며 국제사회의 반응과 제재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동북아 및 유럽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이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복잡성을 상대적으로 단순화한 면이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적, 군사적 교류에 더욱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내부 정치적 동요 가능성보다는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나올 군사적 결과와 그 영향에 주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합뉴스TV가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한국의 움직임이나 대응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추가 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장 월급 200만 원이 내년부터 실현됨에 따라 초급 간부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게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초급 간부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간부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5년간 부사관 지원 인원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학군단의 경쟁률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인상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국방부가 병사 월 소득에 이어 초급 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사, 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하사 기준으로 내년에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6.6% 인상할 방침입니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하사와 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하여 하사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논란을 해소하고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읽힙니다. 병사들의 기본급이 인상되는 동안 초급 간부들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여 지원율 하락과 이직률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합뉴스TV 보도 시 이에 따른 논란의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초급 간부의 기본급 상향 지원을 보도해 주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사들이 협회를 결성해 지자체의 광고비를 강요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확대되자 해당 협회는 사과를 하고 협회를 해체하겠다고 했지만 유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언론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에서 외부 언론사들이 협회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비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자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공무원들에게 광고비를 요구했고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협회를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실군 공무원에게 광고비를 요구해 공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언론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잘못된 언론 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협회의 실체와 언론 윤리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사이비 언론의 행태를 적절히 폭로하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며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공공기관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한 문제로 언론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투명한 홍보비 운영과 언론 윤리를 무너뜨리며 지역사회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도적 대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보완할 부분입니다. 언론의 자정 능력을 강조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이 언론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단순히 문제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도가 발전하면 더욱 효과적인 기사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균관대학교 안서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풍경여지도를 모니터링했는데요. 이번 여행지는 자연이 주는 선물, 최고의 절경이 가득한 강원도 동해시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동해로 함께 떠나보시죠. 방송은 묵호등대가 우뚝 서 있는 동해시 묵호진동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선 오랫동안 전해져온 전설이 하나 있다는데요. 바다 위에 있는 방망이 모양의 산책로와 관련 있다는 주인공은 바로 돛제비. 도깨비의 강원도 방언이라는데요. 흐린 날씨에는 푸른 빛의 도깨비불이 번쩍거린답니다. 한편 하늘에서도 신기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전거가 떠다니는데요. 마치 영화 이티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자전거의 정체는 바로 돛제비골의 재밌는 액티비티입니다. 넘어갈 듯 안 넘어가는 짜릿함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데요. 아슬아슬 굴러가는 자전거 바퀴에 보는 사람도 겁이 납니다. 하늘 자전거로 부족한 분들에겐 또 다른 명소가 있는데요. 바로 푸른 동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늘 산책로입니다. 깨끗하고 넓게 펼쳐진 동해바다를 보면 속이 뻥 뚫릴 것 같네요. 그런데 한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초대형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웬만한 놀이기구보다 훨씬 재밌다는 미끄럼틀. 어린아이도 미끄럼틀을 즐기려고 기다리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는 꼬마 친구, 넋이 나간 모습입니다. 단 9초 만에 내려오는 스릴 만점 미끄럼틀까지 도깨비의 장난에 홀린 듯 신비로움 가득한 돛제비골에 오셔서 재밌는 추억 쌓으시는 것 어떨까요? 돛제비골 아래 묵호항에는 동해의 맛을 담고 있는 맛집들이 모여 있는데요. 요즘같이 추워진 날씨에 딱인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수조 안에서 유유히 움직이는 이 생선이 주인공인데요. 우락부락한 외모에 한 번 먹으면 밥 3공기를 뚝딱 할 이 생선의 이름은 곰치입니다. 김치와 요리하면 곰칫국, 하얗게 끓이면 물곰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동해 심해에 사는 곰치는 살이 매우 부드러운 생선이라 냉동이 안 되는 생선이라네요.
강원도에선 물곰 곰치로 불리지만 원래 이름은 미거지랍니다. 과거에는 너무 많이 잡혀 찬밥 신세였던 곰치가 이제는 너무 귀해져서 금치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겨울에는 특히 귀해져 유사품도 생겨났습니다. 서해에서 잡히는 꼼치를 곰치로 속여 파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곰치와 꼼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슴 지느러미에 홈이 있으면 곰치, 꼬리 지느러미 앞에 흰색 줄이 있으면 꼼치,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동해 특산종인 곰치를 요리할 땐 김치와 함께 끓인 다음 대파와 양념만 넣으면 끝이라는데요. 곰칫국은 동의보감에서 술병을 고치는 생선으로 기록될 만큼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씹지 않아도 후루룩 넘어가는 곰칫국에 생선을 싫어하는 분들도 맛있게 먹습니다. 귀하디 귀한 곰치, 더 추워지기 전에 묵호항에 가서 뜨끈한 곰칫국 한 그릇 어떨까요? 그냥 넘어가요. 씹지를 않아도 입에 넣으면 후루룩. 이번엔 동해시 천곡동으로 떠나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이 건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심에 위치한 천연 석회암 동굴 천곡동굴입니다. 발견된 계기도 특별한데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작업하면서 들린 특이한 울림 소리에 동굴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안으로 들어가면 비밀의 문 안내판이 보입니다. 동굴의 생성 비밀을 알 수 있는 비밀의 문. 석회암 성분이 물과 만나 녹아내리면서 동굴이 점점 넓어졌다는데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모여 재밌는 모양의 동굴 생성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형 피아노 같은 생성물도 있는데요. 종유석이 부러져서 걸쳐진 모습이 마치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연상시킵니다. 한쪽에선 여전히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종유석이 자라는 속도가 100년에 2cm라 석주가 되려면 몇백 년은 더 걸린다고 합니다. 동굴에서 유골도 볼 수 있답니다.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저승굴 안내판을 따라가 보니 끝에 백골이 나타났는데요. 정확한 정체는 모르지만 익사한 동물의 사체가 떠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든 신비한 동굴, 도심 속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은 신비로운 천곡동굴로 놀러오세요. 에메랄드빛 호수가 아름다운 이곳은 동해시 삼화동에 위치한 무릉별 유천지입니다. 한쪽에 보이는 중장비는 광산에서 캔 거대한 돌을 잘게 부수기 위한 장비인데요. 현재는 석회석의 가치가 떨어져 작업을 안 하고 있지만 과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폐광산이 된 석회석 광산이 이제는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호수 또한 폐광산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과거 석회석을 캐면서 필요하지 않은 돌들이 계곡에 댐처럼 쌓였는데요. 석회암 지역의 특성상 물이 밑으로 빠져내려와 지금의 호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엔 단원 김홍도가 선택한 힐링 스팟, 애국가 영상에도 나오는 추암 해변인데요. 정자에 올라서면 김홍도의 금강사 군첩 속 풍경이 펼쳐집니다. 금강사 군첩에 쓰여있는 능파대라는 단어는 여인이 치맛자락을 살포시 들고 가볍게 걷는 걸음걸이를 뜻하는 능파미보라는 단어에서 유래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거센 바람과 파도에서 살아남은 석회암들이 만든 석회암 군락은 해변을 한층 장엄하게 만듭니다. 촛대바위 옆에 지진으로 인해 가라앉은 바위도 있고 촛대바위에도 많은 균열이 있는데요. 위대한 자연 앞에선 촛대바위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출렁다리도 있어 많은 사람이 절경을 감상하고 갈 수 있는데요. 일출 맛집인 추암해변에서는 촛대바위 위에 해가 걸친 듯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온 아름다운 강원도 동해시의 장면과 함께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강원도 동해시였습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서현 학생 이번 풍경여제도 준비하면서 연말에 뭐 학생들 여행 많이 가잖아요. 여행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요? 네, 전 지금 곰칫국이 제 눈앞에 아른거리는데요. 한파특보가 내려질 만큼 추워진 날씨에 이 곰칫국 같은 뜨끈한 국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겠네요. 예. 네, 곰칫국으로 몸을 예열한 뒤 동해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러 떠나면 더 완벽한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추암해변에 가서 일출과 함께 올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곰칫국 먹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안서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제주 해상에서 대형 어선인 금성호가 침몰한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안타까운 사고였죠. 지난 8일이었는데요. 네.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을 하면서 현재까지 다수의 사상자와 또 실종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네. 자, 먼저 이번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또 현재까지 실종자 수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도 내용부터 짚어보죠.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부산 선정 129톤급 대형 선망 어선인 금성호는 지난 8일 오전 4시 31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침몰했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금성호가 운반선에 한 차례 어획물을 옮긴 뒤 다음 운반선을 기다리던 중 이 어획물을 가둬놓은 그물이 있던 선체 오른쪽으로 기울다가 순식간에 뒤집히면서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성호는 완전히 침몰해 수심 8, 90m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금성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해상과 해안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금성호 사고 해역에는 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서 수중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수색 작업의 걸림돌인 그물 제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심 90m 해저에 가라앉은 금성호 선체에 1200m 길이의 그물이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기상 악화와 그물로 인해 선내 진입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대형 어선인 금성호가 왜 침몰했을까? 그 이유를 놓고도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어획량이 평소에 비해 몇 배에 이를 만큼 좋았던 것으로 좀 전해지면서 이 때문에 배가 복원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연합뉴스, 한겨레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평소보다 많았던 어획량이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구조된 금성호 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회에서 5회 잡을 양을 한 번에 잡았다는 등 모두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경은 많은 어획량이 어선의 복원력 상실 원인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금성호는 주로 고등어와 삼치 등을 잡는 대형 선망어선입니다. 대형 선망은 본선 한 척, 등선 두 척, 운반선 세 척 등 이 6척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는데요. 침몰한 금성호는 이중 본선입니다. 당시 금성호는 고등어 등을 잡아 우현에 그물을 모아둔 상태였고 오른쪽으로 전복이 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운반선에 1차로 옮긴 어획물이 1만 상자 정도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한 상자에 20kg인 정도를 감안해 보면 첫 운반선이 싣고 간 양만 200톤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후 다른 운반선을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총 어획량은 그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어획량은 아직 산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해경 측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물을 배 우측에 묶어놓고 그 안에 물고기를 넣어둔 상황에서 운반선이 와서 어획물을 이적하고 난 후 배가 쓰러졌다면 물고기 무게가 침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펴본다는 취지였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많은 어획량으로 인한 사고는 종종 있다며 이 찰나의 순간에 난 사고여서 어획물 때문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을 지금으로서는 확정 지을 수 없다며 추후 선체를 인양한 뒤 구조적 결함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금성호가 침몰한 다른 이유 중에 또 선박의 노후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보니까 이제 선령이 배 나이가 21년 이상 된 노후 어선의 비율이 전체의 한 10분의 4, 38%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선박 노후화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SBS 보도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선박 노후화가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14일 해수부에 따르면 선령이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작년 기준으로 말씀하신 대로 24,504척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체 등록 어선의 38.1%를 차지합니다. 선령이 26년 이상인 어선만 놓고 봐도 12,205척으로 전체 등록 어선의
19%에 이릅니다. 이번 금성호의 선령은 34년입니다. 국내에서 노후 어선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지만 어업계에서 선령이 20년을 초과하면 노후 어선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군요. 해수부는 어업인의 고령화와 어촌 인력 감소 영향으로 신규 등록 어선이 줄어들면서 노후 어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실제 신규 등록 어선은 지난 2000년 95,890척에서 작년 64,233척으로 33%나 줄었습니다. 이들 노후 어선의 해양 사고 발생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내놓은 2023년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어선의 해양사고 중에서 20년 이상 된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 비율은 지난 2019년 29.3%에서 작년 36.7%로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해수부는 어선법에 따라 5년 주기의 정기검사와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을 진행하지만 이 노후 어선을 대상으로 별도의 점검을 실시하진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선박의 사고 위험을 낮추려면 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노후 어선 선주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인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위험한 노후 어선 교체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척 사업과 별개로 노후 어선을 중점적으로 단계적으로 감척해 나가기 위한 제도를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강도영 해수부 장관도 지난 9월 기자 간담회에서 어선이 대략 6만 5천 척 정도 있는데 노후화 정도를 보면 새로 만들거나 감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선박의 노후화도 그렇습니다만 배를 모으는 분, 선주의 고령화도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문제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말 첩첩산중인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어선의 노후화와 동반을 해서 선주의 고령화도 심화하면서 예.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점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공기령 한국해양대 해양학부 교수는 금성호는 순간적인 복원력 상실로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소보다 큰 무게의 어획물을 배 위에 실어두면서 전복 위험을 키웠고 여기에 운반선이 다가오면서 만든 항주파로 인해서 배가 넘어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노후 어선은 배 자체가 복원력이 떨어지고 파도 등에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 고령의 선주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공 교수는 오랜 세월을 배 위에서 보낸 노후 어선 선주가 다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을 자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지역마다 있는 어촌계에서 고령의 선주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 등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이번 침몰 사고에서 생존한 선원들을 동료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네. 끝으로 이번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KBS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침몰한 금성호에서 구조된 선원들이 이 사고 직후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3일 전국 선원 노조 부산 지부에 따르면 제주에서 침몰한 금성호에서 구조된 선원들은 전날 부산에 도착해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생존자 모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전국 선원 노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단 몇 초 만에 배가 기울어 몸을 피할 정신이 없었다면서 바다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생존자들은 아찔했던 상황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이해되는 측면이죠. 예. 이어 동료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과 죄책감에 식사는커녕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두통을 호소하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언론도 끊임없이 감시하고 문제를 예. 제기해 나가야 할 텐데요. 또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재발 방지에 나설 수 있는 보도를 해야 합니다. 예. 자칫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아닌 이슈몰이가 되지 않도록 냉정한 시선으로 보도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원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팀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